헨리님, 코치님 비하인드 넥프레스 하고 나서 다음날에 상부 승모근이랑 목에 담 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가 잘못된 건가요? 후면 어깨 타겟으로 하는 건데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는데 후면 어깨가 타겟이 된다. 일단은 이제 운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죠. 비하인드 넥프레스로는 후면 어깨에 타겟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하인드 넥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후면 어깨가 보조자로서 약간의 참여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동근으로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넥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측면하고 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팅이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상부 승모근하고 이제 목에 담 걸리는 느낌이 오는 거는 상부 승모근하고 견갑거근이 여기 있죠. 경추에 붙어서 견갑 삼각에서 끝나는데 요 라인에 이제 담이 아마 왔을 거예요. 프레스를 할 때 전거근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정면에서 봤을 때 비하인드로 들어가더라도 전거근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견갑이 몸통에 붙는 느낌이 들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프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뒤로 이제 후인 하강을 때려놓고 이렇게 이제 목하고 승모근을 짜면서 트레이닝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코치님, 운동 후에 혼자만의 해피타임 가지면 펌핑감이 줄어들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운동 후 해피타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펌핑이라는 게 혈류가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혈류가 모이는 건데 지금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가지면은 혈류가 어디로 가? 센터로 가잖아. 그러면은 완전 손해지. 펌핑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딴 데다가 펌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타카님 조심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뭐 이론적으로 증명은 안 돼 있지만 텀을 돌아. 이 근육에 갔던 혈류를 센터로 꽂아버리면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텀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깨 후면을 키우려면 레이즈뿐인가요? 프레스로 어깨 후면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후면 어깨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후면 어깨는 이 견갑골, 이게 지금 몸통 뒤잖아요. 몸통 뒤에요. 뒤통수 보이시죠? 이 견갑극에 붙어 있어요. 견갑극에. 이 견갑극에 붙어 있는 게 삼각 조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팔을 들어서 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얘와 얘의 거리가 멀어져요. 거꾸로. 그래서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제일 많이 주려면 팔이 앞에서 견갑극 방향으로, 그러니까 견갑골 후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수축력이 제일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평 외전 동작을 했을 때 자극이 커지고 외회전을 했을 때도 자극이 커져요. 왜냐하면 삼각조면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견갑극 방향으로 팔이 이렇게 돌아가도 후면 삼각근은 수축이 돼요. 외회전. 그리고 신전. 팔이 앞에서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해도 지금 후면 삼각근의 수축이 일어나죠. 정리를 하면 견갑극 방향으로, 이 견갑극 방향으로 팔이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만세 동작이 되면, 이렇게 만세 동작, 프레스 동작이 되면 얘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후면 삼각근 자체는 프레스 계열로 정확하게 강화가 불가능한 근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후면을 완전하게 타겟팅해서 운동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프레스 계열에서 보조는 해줘요. 얘가 보조 작용은 해요. 근데 실제로 프레스 할 때 만져봐요. 그냥 후면 삼각근 부분을 남들이 프레스 할 때 뒤에서 만져봐. 그러면은 완전하게 수축되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보조 역할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후면 삼각근을 위해서 팔이 앞에서 뒤로 가는 이런 리어 델트 머신, 그런 머신을 쓸 수도 있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킥백 형태로,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사선 방향 뒤로 킥백 형태로 가는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도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이론적으로 봐도 심플해요. 알렉스님, 코치님, 다이어트 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탄수량을 늘리고 다이어트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하나요? 요거는 사람마다 케바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탄수 양을 줄이면 다이어트 강도가 아주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근데 약간 체질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체질적으로도 탄수화물이 몸에 많이 필요가 없는 형태의 체질을 갖고 있는 분,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량의 탄수화물을 유지하고 가도 근육을 많이 안 잃어요. 대피는 겁나 살벌하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탄수량을 줄이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차선책으로 탄수량을 늘려서 다이어트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체질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해보시면은 좀 다이어트를 강도 있게 해보면 내가 어떤 몸인지 감이 딱 오거든요.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JHM님, 흑마늘즙이 남성 호르몬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제로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게 일단 똑같은 시간대에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똑같은 시간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아침밥 먹고 아침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달라고 병원에 얘기하면은 재주거든요. 그럼 내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흑마늘즙을 꾸준히 먹어.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아침에 아침 먹고 혈액 검사했으면 또 동일하게 해봐요. 그러면은 나한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바로 체감됩니다. 모든 연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흑마늘이나 남성 호르몬 관련 연구들이 운동을 해서 운동 후에, 운동 전에 혈액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치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30명의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쟀더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간 올랐더라.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막 5에서 6, 7이 올랐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인지 알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좀 더 나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은 계속 실험을 해야 됩니다. 라이언님, 외반주, 내반주, 프레스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외반주일 때는 어떻게 프레스를 해야 되고 내반주일 때는 어떻게 프레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팔을 폈을 때 어렸을 때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이 팔이 상완골 기준 전환이 외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예외적인 사람이 이제 기형적으로 관절 형태가 약간 이제 안쪽으로 내반주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소수고, 보통은 어렸을 때 뼈가 부러져서 다시 붙어서 내반주가 되는 경향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약간의 외반주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5에서 뉴만에서 5에서 15도였나 그 각도도 써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정상 범위다라고. 근데 이제 그 또를 내가 외반주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반주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탐구하는 순간 마탱이 갑니다. 제가 장담 드려요. 왜냐하면 춤만 맞추면 돼요. 프레스는. 얘가 외반주 내반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의 뼈, 이 수근골의 뼈도 사람들마다 형태가 다르고 전환의 길이도 다르고 상완골의 길이도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견갑의 구조도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반주 하나만 보고 나 외반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대가리에 총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쇄골의 길이도 다르고 견갑의 크기도 달라요. 상완골의 길이도 다르고 상완골의 이렇게 약간의 꺾임도 사람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외반주 하나만 보고 동작을 맞추면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이 저항이 내가 가슴으로 컨트롤이 돼서 가슴으로 밀어줄 수 있는 저항을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막 회전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마인드 머슬 커넥션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운 거.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가슴을 위한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에 있는 근섬유로 이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려면 수직 저항을 잘 걸어주기만 하면 팔꿈치의 위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얘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이두근구 옆에 붙어있는 대흉근의 위치가 내 체스트 안쪽에서 그대로 가슴 중앙으로 밀 수만 있게 내가 컨트롤을 하면 그게 정답인 거지. 이 팔꿈치 각도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운동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갈비뼈 형태도 다 달라 사람이. 갈비뼈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대흉근의 넓이도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외반주 하나만 보고 맞추냐 이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려면은 내 근육이 어떤 자극이 오는지 거기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팔꿈치가 외반주 됐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얼마 전에 외반주를 배운 거야. 이해되세요? 얼마 전에 외반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외반주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네. 그래. 그러면은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대부분이 얼마 전에 외반주를 공부한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얼마나 다채롭게 이루어지는데 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헬스 유튜버 중 이 코치님이 가장 운동 지식에 해박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헬스 유튜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정기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세요. 그리고 막 척추 박사님, 그 김성근 박사님, 뭐 이런 분들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헬스 유튜브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였나? 나근사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스널 트레이너신데 해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유료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봤는데 그런 분들, 그렇게 이제 해부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말 그대로 학문을 공부해서 거기에 심도 있게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완전 애기고, 그냥 대중적인 유튜버 분들, 보디빌더 분들이나 개그 캐릭이 있는 뭐 유튜버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낫지 않나. 저도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제 수준이 완전 전문가, 그리고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 사이 정도라고 봐요. 완전 해박하다 이건 아니죠. 이 박사님들 만나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